엄마, 제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다진이 학비도 부담되고, 엄마가 이제라도 결정해 주셔야 해요.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거냐? 아들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다 아시잖아요. 재산 말이에요. 이제 좀 정리하시고 우리한테 맡기셔야죠.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죠.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인데. 박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재산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는, 그것도 엄마 편하게 살라고 기초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아들은 엄마를 바보로 보는 걸까요? 올해로 70인 박 씨는 한때 내 아들은 다를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을요. 어릴 땐 엄마 품속에서 자랐던 아이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은 물려받을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박 씨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퍼주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무능한 부모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떠난 후 여름철 장마 오듯이 후두둑거리며 달라졌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소음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박 씨의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가느다란 목소리는 그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봐요. 아직 하면 안 돼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주면 안 돼. 손에 꼭 쥐고 있어. 박 씨는 머리를 세차게 저으며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남편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한편에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닌 그가 남긴 재산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파트와 가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박 씨에게 재산을 남긴다고 했지만 어차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던 며느리가 슬며시 아들의 팔을 툭 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혹시 유산 많이 받으면 사업 확장할 수 있겠네? 아들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야?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에게 꽤 주시겠지. 그리고 어머님 몫도 결국 우리 것이잖아. 그냥 미리 생각 좀 해두자는 거지.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난히도 박 씨를 챙기던 남편이 떠나가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박 씨는 한동안 집 안에서 남편의 흔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손때 묻은 낡은 지갑, 침대 옆 책자에 남겨진 책 한 권까지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을 재추스르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는 빠르게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아파트랑 가게도 다 정리하셔야죠.
어차피 엄마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한테 넘기시면 편할 거예요. 박 씨는 순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쉽게 넘기지 마.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상속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박 씨가 혼자 남게 될 것을 걱정하며 모든 부동산을 박 씨 명의로 남겨두었습니다. 반면 아들에게는 비교적 적은 현금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돈이 이게 다예요?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네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으니까 그걸 고려한 거겠지.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신이 가업을 잇고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아버님이 남긴 유산은 전부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거네요? 박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했고 가끔씩 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연락이 뜸해졌고 방문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잖아. 아버님이 날 사업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결국 엄마한테 다 넘겼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미리 정리해두라고 했잖아. 근데 뭐 이제 어쩌겠어. 어머님이 알아서 다 쓰시겠지. 그들의 말은 뼛속까지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게 줄어들수록 저 애들도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겠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아들은 종종 찾아왔고 며느리도 깍듯이 인사하며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밥을 먹었고 손녀 다진이도 장난을 치며 박 씨의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 따뜻했던 시간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올 때마다 아들은 박 씨를 위로하는 듯 하면서도 가끔씩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떠보는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랑 집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박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쉽게 넘기지 마. 당신이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잖아. 그 말이 박 씨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이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남편은 끝까지 나보고 자식을 의심하라는 거였나? 박 씨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며 몇 번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의 태도를 보면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듯 찾아오던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쯤 들를게요. 그 다음 주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이번 주는 다진이 시험 기간이라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도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수민아, 요즘 잘 지내냐?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와라.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박 씨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온 가족이 모였던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이번 명절에는 오니?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다진이랑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해서요. 애 엄마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라서.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절인데 여행을 간다고?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명절이라고 꼭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혼자 계시면 오히려 편하시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제는 자신만 남아 조용한 집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가족이 찾아오던 흔적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차피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은 내 몫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이후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직접 손녀 다진이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손주는 예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을 했더니 바쁜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진이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있을 거예요. 시간 맞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박 씨는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 과일과 간식을 챙겨서 손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반갑다는 듯 인사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그냥 다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바쁘지 않니? 아, 네. 저는 좀 일이 있어서요. 다진이 방에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곧 자리를 떴고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손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다진이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를 보자마자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진이 많이 컸네. 공부는 재미있어? 다진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박 씨는 가져온 과일과 간식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다진이 주려고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사왔단다. 하지만 다진이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힐끗 보더니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사준 거 많아요. 냉장고에도 잔뜩 있어요. 박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직접 사온 건데 한 입이라도 먹어볼래? 다진이는 마지못해 한 개를 집어들었지만 곧바로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 친구랑 게임 중이라 바빠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오시면 안 돼요? 박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를 보러 온 게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일이었나?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다진이는 휴대폰 속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진이 요즘 많이 바빠요.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요. 그래도 할머니가 오셨다고 인사한 거 보면 착한 거죠 뭐.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손주도 다 소용없구나. 그동안 아들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증여를 고민했던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손주마저도 더 이상 그녀의 품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다급한 얼굴로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 잘 지내셨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쇼핑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 겨울 외투예요. 요즘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박 씨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먼저 선물을 사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들은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다진이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을 몇 개씩 다녀야 해요. 다진이는 머리가 좋다니까 이번에 특별반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원비가 보통이 아니야. 솔직히 부담이 돼서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목소리를 한층 더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엄마, 그냥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살면서 이 큰 재산 다 필요 없잖아요. 증여를 해주시면 엄마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고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손주가 잘 되면 결국 누구 좋으라고?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도 좋고 우리 가족이 다 좋은 거죠. 다진이 잘 되면 엄마도 자랑스럽잖아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라면 지금 내 재산이 손주가 아닌 네 명의로 되는 거네? 아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왜 내 가진 걸 먼저 생각하니? 아들은 당황한 듯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기초연금도 받고 생활도 더 여유롭게 하시고 손주를 위해 투자할 수 있고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박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내 걱정을 그렇게 해주면서 왜 명절에는 한 번도 안 왔어?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희 바쁜 거야 알지만 그래도 가끔 찾아오면 덜 섭섭하지. 어머니, 죄송해요. 가게도 잘 안 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더 신경 쓸게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왠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늦은 오후, 박 씨는 오랜만에 동네 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인 최 씨와 현 씨 할머니가 늘 그곳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박 씨가 벤치에 앉자 최 씨 할머니는 박 씨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요즘 바쁜 줄 알았더니.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쁠 게 뭐가 있어.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 바람이나 쐬러 나왔어. 최 씨 할머니는 박 씨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얘기야? 수민이가 재산 얘기하니? 박 씨는 놀란 눈으로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최 씨 할머니는 허탈하게 웃으며 호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작은 통장을 꺼내 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봐봐. 박 씨는 통장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 한 달 생활비야. 기초연금 30만 원.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큰 집도 있었잖아. 예전에 노후 준비 잘 해놨다고 했던 거 기억하는데? 최 씨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한때는 나도 재산이 있었지. 아들이 힘들다고 하길래 결국 집도 팔고 돈도 다 넘겨줬어. 그때는 나한테 잘하더라고. 엄마, 엄마 하면서 매일 찾아왔어.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자신의 아들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넘어가니까 연락이 점점 줄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뭐 하겠어. 남은 건 이 통장 한 장뿐인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 시장에 가서 남은 채소 얻어오고 반값으로 파는 음식 사서 먹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박 씨는 최 씨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씨, 너도 조심해야 해. 아직 늦지 않았잖아. 나처럼 되지 말라고. 박 씨는 말없이 통장을 다시 돌려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현 씨 할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이 쯧쯧 혀를 찼습니다. 다들 정신 못 차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한때는 네 심정이랑 비슷했어. 정말? 박 씨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현 씨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예전에 고민했었지. 가진 걸 자식한테 미리 다 넘겨주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끝까지 관리하는 게 맞나? 그때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나더니 이상하게도 점점 외롭고 쓸쓸해지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 돈 있을 땐 부모고 없으면 남이라잖아. 그래서 난 오래전부터 결심했어. 나는 끝까지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할 거라고. 박 씨는 궁금한 듯 현 씨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셔? 현 씨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더라고. 나한테 서운하다고. 엄마, 내가 무슨 남이야?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길래 난 이렇게 말했지. 네가 날 믿어야 하는 거지. 내가 널 믿어야 하니. 했더니 입을 다물더라.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도 참 말을 시원하게 하네. 나도 처음엔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 근데 말이야, 자식이 무조건 다 챙겨줄 거라고 믿는 건 결국 내 기대일 뿐이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박 씨는 조용히 현 씨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후회는 없어? 현 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덕분에 난 내 생활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잖아.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아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가끔 손주들한테 용돈 줄 땐 줘도 그게 내가 불편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좋더라고.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손주들은 그래도 자주 찾아오겠네? 그럼 내가 용돈을 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더 기분이 좋아. 아들도 말이야, 처음엔 불만이었어도 이제는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 왜? 내가 손 벌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명절마다 내가 선물 챙겨주고 용돈도 슬쩍 쥐어주면서 기분 좋게 만나. 덕분에 사이가 더 좋아졌어.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직접 겪은 삶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결국 아들도 가족인데. 가족이지.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바쳐야 한다는 건 옛날 생각이야.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야. 박 씨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에게 스스로를 위한 삶이라는 개념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현 씨 말대로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생각해 봐야겠어. 현 씨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박 씨, 우리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해. 남은 인생은 우리 걸로 살아야지. 남 좋은 일 시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박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두 할머니의 코트 자락이 가볍게 나부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삶을 지켜야겠지.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뜬금없는 방문에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무슨 일로 왔니? 김 씨는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박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 건강을 걱정한다고?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이라 일단 거실로 들였습니다. 그래, 차나 한 잔 마시자. 박 씨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조용한 거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먼저 얘기해. 아니야, 당신이 먼저 말해. 내가 하면 어머니가 싫어할 거야. 박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그냥 온 건 아니고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데? 아들은 손을 비비적거리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가게도 힘들고 다진이 학원비도 부담되고 그래서 엄마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박 씨는 예상했던 전개에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아파트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러니 미리 증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엄마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저희도 한결 나아지고요. 박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내 재산을 정리하자는 거구나. 아들은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이 곤란하죠. 그냥 서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도 노후 대비하시면서 여유롭게 지내시고 저희도 좀 안정되면 좋잖아요. 박 씨는 가만히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진이 학원비가 많이 드나 보지?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은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저희도 나중에는 다진이를 유학 보내려고요. 박 씨는 가만히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내 유학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야? 며느리는 순간 말을 멈췄고 아들은 난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아도 결국은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가족을 위한 거지. 근데 네가 생각하는 가족은 누구니? 네 와이프, 네 딸, 정작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아들은 머리를 숙였고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정리하면 난 어디로 가니? 너희 집으로 가면 돼. 아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내가 월세라도 내면서 살까? 아니면 작은 방 하나라도 네가 마련해 줄래?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쉽게 흔들릴 만큼 어리석진 않다. 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절대 쉽게 넘기지 말라고. 아들은 박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눈길을 피하며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집으로 남을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박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밤이 늦었다며 하룻밤을 자고 간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잠이 들었다. 밤 12시쯤에 잠이 깨어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애들이 깰까 살금살금 나오다가 아들 내외가 있는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 내외가 속삭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똑바로 못해? 화난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순간 몸을 움찔했습니다. 평소 다정하게 굴던 며느리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말투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설득해 볼게.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강하게 안 나가고 자꾸 한 발 뒤로 빼니까 저 노인네가 자꾸 망설이는 거 아니야. 손주 핑계 대면 바로 넘어올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이 세? 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애 낳은 거지. 내가 진짜 애 키우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재산 모두 물려받지 못하면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올해 안에 증여 못 받으면 이혼할 거야. 당신, 왜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긴 뭘 잘 살아. 내 친구들 봐. 시댁에서 몇 억씩 받아서 집 사고 사업하는데 난 뭐야? 당신이 외동아들이라 결혼한 건데 이러면 내가 뭐가 돼? 박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이런 애한테 모든 걸 바쳤다고? 박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족이 사실은 그녀의 돈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손에 쥐고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결국 이런 모습이었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박 씨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잖아. 절대 쉽게 넘기지 마. 그때는 그 말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말이 뼛속까지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먹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죠? 요즘 다들 미리 정리하고 기초연금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차를 따르려는데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작은 찻잔을 들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결국 차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다가와 닦으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손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박 씨는 순간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늙었구나. 그래서 저 애들이 날 이렇게 쉽게 보고 있구나. 아들의 시선도 어디인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서류를 내밀 기세였습니다. 박 씨는 차분히 몸을 가다듬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 늙었지?
근데 그렇다고 내 인생을 네 맘대로 할 순 없지 않겠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이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야. 박 씨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내 삶을 내 손으로 정할 만큼 건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걱정 말고 너희 걱정이나 하렴. 아들은 며느리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았는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렇게 자식 말을 안 들으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면 자식한테 의지하고 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실망과 냉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다지니 학비도 부담되고요. 엄마가 이제라도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박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번이고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민아, 아들은 박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네가 힘든 건 알겠다. 사업이 어렵고 다진이 학비가 부담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 삶은 네 사업을 위한 것도 다진이 유학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따지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같이 잘 살자는 뜻인데.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가 편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건 끝났다. 이제 너희가 너희 삶을 책임져야 해. 나는 내가 살아갈 날들을 준비할 거다. 그러니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 아들은 한숨을 쉬며 좌절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실 필요 없잖아요. 박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이제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찾아오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하지만 내 돈을 기대하고 오는 거라면 이제 발걸음하지 마라.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인데요. 박 씨는 그저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 누구를 위해서겠니?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지. 나는 아니었잖아.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렴.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박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후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야. 후회할 일이 없어. 아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니던 아였는데 이제는 화가 난 얼굴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지막까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도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나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 곁을 맴돌진 않는다. 네 인생을 네가 지켜야 한다. 라고 했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땐 너무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변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돈이 걸리니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겠지. 언젠가는 아들도 다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분노하고 실망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의 속삭임에 휩쓸려 있던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앞날이 막막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박 씨는 그렇게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깊어가는 계절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모든 가능성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더 이상 기대하거나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런 미련도 없이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떠셨나요?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